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네요. 아, 이제는 이혼했으니 결혼한 지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도 가끔 이렇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쉽게 잊힐 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건 막장 드라마 같은 곳에서나 일어난 일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사연을 한번 풀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당시에 저도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로 접어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가 참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조건이 괜찮은 편이어서 말이죠.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연봉이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으니까요. 뭐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인상 좋다는 이야기를 늘 듣는 편이었어요. 키도 크고요. 나름 대학을 다닐 때는 인기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전만 같지는 못했어도 말이죠.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오빠가 정말 좋은 동생이니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었는데. 형이 그랬어요? 형이 저를 늘 좋게 봐주시기는 하죠. 아내를 저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아내의 사촌 오빠이자 저에게는 대학 선배인 친한 형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여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친여동생이 없어서 아쉽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촌 여동생을 소개해주더군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외로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형이 크게 기대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정말 미인이신데요? 오빠가 그랬어요? 그 오빠는 맨날 나보고 못나니 그렇게 불렀어요. 절대 못난 얼굴이 아닌데. 아내는 예뻤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랬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차분했고 또 웃는 얼굴이 정말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날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꼭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할 줄은 몰랐다. 너무 미인이시던데요? 걔가? 형은 자주 봐서 무뎌진 거 아니에요? 에이,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객관적으로 너무 미인이시던데? 이 자식 벌써 콩깍지 꼈네. 꼈어. 둘이 한번 잘해봐라. 내가 팍팍 밀어줄게. 저는 아내의 사촌형이자 저의 친한형인 그 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내에게 끊임없이 구애했고 아내는 결국 저를 받아줬습니다. 사람이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그 전에는 인물값 하는 남자들을 많이 만나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몇 시간이 되는 거리에 맛집에 가서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유명하다는 죽집의 죽들을 다 사다가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했어요. 직접 주면 부담스러울까봐 두고 문자만 남기고 오는 날도 잦았습니다. 물론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을 꾸미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라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물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맙다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2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아니, 않았다기보다는 못한 거였죠.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었거든요. 아직은 엄청나게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고 또 연애 초반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나는 결혼은 조금 천천히 하고 싶어 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아내와 너무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 아내가 도망을 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승진?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그러면 연봉도 올라? 아마 꽤 오를걸? 승진하면 내가 축하턱 꼭 쏠게.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 이 여자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또 스치듯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문득 저를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빠는 나한테 왜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심장이 목을 뚫고 입으로 나올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야? 라고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날 울면서 아내를 껴안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예쁘고 싹싹하고 게다가 직업까지 괜찮은 아내를 싫어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웃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녹아내리겠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너무 많지 않나 하셨던 어머니도 아내를 몇 번 만나고서는 저런 예쁜 아이 데려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웃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수록 정말 고마워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수아랑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다 형님 덕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내 덕이야. 둘이 그냥 인연이었던 거지. 이건 제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걸. 원래 친했던 형이니까 뭘 좋아하는지 대충 취향 같은 걸 다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형님에게 차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적금을 하나 깨서 말이죠. 남들이 보면 정말 과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정도로 감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없었고 하나도 아깝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결혼식 날 있었던 일 하나가 떠오르네요. 사실 그때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저 오빠가 수아, 너 사촌 오빠야? 어, 우리 사촌 오빠, 고모 아들. 아, 나는 수아 너 남자친구인 줄 알았지. 내가 단단히 오해를 했나 보다. 야, 무슨 그런 오해를 해. 우리 사촌 오빠야, 사촌 오빠. 이쪽이 우리 남편. 그때는 정말 저 대화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평소에 두 사람이 다른 사촌들에 비해 친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다 큰 성인 남녀가 다정하게 걸어다니면 그런 오해를 할 법도 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기는 했지만요. 아까 그 말 신경 쓰는 건 아니지? 무슨 말? 아까 내 친구가 한 말, 오빠랑 내가. 아, 무슨 내가 그런 걸 신경 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하하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왜 그런 걸 저렇게 신경 쓰지? 내가 기분 나쁠까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형은 누가 봐도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서 내가 마음을 쓸까봐 그런가? 우리 아내는 정말 마음도 곱다 하면서 말이죠.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남매 사이가 유별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친남매도 아니고 사촌인 거잖아요. 형이 여동생이 없고 수아도 위로 형제가 없고 동생뿐이라 그런지 두 분이 유독 서로 의지를 많이 하고 챙기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갑자기 그렇게 정색해서 되려 제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보기 좋다는 말이었어요. 그런 대화 주제가 나오면 정색하고서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하는 일도 있었고 형님이 다녀가거나 형님과 만나고 온 날은 아내가 꼭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남녀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두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거기까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었고요.
신혼이 지나고 아내와 제가 한 집에 사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이제는 어딜 가나 제법 부부 같아 보이던 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사소한 다툼 같은 것들이 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바로바로 치우지 좀 마. 내가 한다고 했잖아. 누가 하든 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당신이 그렇게 다 하면 내가 당신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내 눈치 안 봐도 돼. 나는 진짜 괜찮아.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성격이 뭔가 어질러진 걸 못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내려올 때도 이불을 꼭 정리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바로 설거지를 하고 또 빨래통에 빨래가 쌓이는 걸 못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여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뭐든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의 성향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제가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한 번도 짜증이 난 적도 없었고 짜증을 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그러는 것이 눈치가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날 아내가 지나가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욱 오빠는 안 그러는데 하는 말입니다. 현욱 오빠, 바로 그 형이었거든요. 아내의 사촌 오빠이자 저에게는 대학 선배인 그 형 말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형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아내도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얼굴이었고 말이죠. 여기서 형님 이야기가 왜 나와? 순간적으로 나온 거야. 내가 당신 말고 제일 친한 남자니까. 아내의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 가족이니까 서로 잘 알 테고 말이죠. 물론 이상하고 깨름칙했지만 뭐라 다른 말을 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보. 거리에서 우연히 아내를 만난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내의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 분위기 같은 것 말입니다. 형님?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순간 안심이 너무 확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는 척을 하려고 다가가려던 때였습니다. 부인 옆에는 누군데? 아내 사촌 오빠요. 제 그 대학 선배라던. 정말? 사촌 남매끼리 어딘가 분위기가 묘하긴 하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인인 줄 알겠어. 둘이 워낙 친해서 그래요. 그런 제 말에도 지인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쯤에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주변에서 하도 모르면 연인인 줄 알겠다, 저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의 느낌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뭐 둘이 친해서 각별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아내와 그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형님이랑 친하다고 해도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안 좋은 소문이 돌면 당신한테도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아내는 정색하더군요. 아니, 사촌끼리 다정하게 다니지도 못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거지. 무슨 나랑 오빠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 나야 알지. 나는 아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수근거리는 것 같고. 그런 제 말에 아내가 버럭버럭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서 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씌인 거지? 왜 멀쩡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생각해? 당신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오해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도 돌고 또 주변 지인들이 오해하니까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아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되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런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 됐어. 나 정말 불쾌하니까 당분간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아내는 그리고 며칠간은 정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굳이 갑을 관계를 나누자면 제가 언제나 을이었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나 약자고 을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크게 다툰 뒤 아내에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어 아내와 다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때문에 수아랑 싸웠다며? 제 잘못이죠 뭐. 아니야. 수아 말 들어보니까 너도 고민 많았겠다 싶더라.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도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런 소문이 돌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조심하자고 했어. 수아한테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너한테 너무 화내지 말라고 했고. 감사해요, 형님. 수아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너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해. 나랑 만나도 매번 네가 뭘 했고 뭘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말이야. 정말요? 그러니까 자식아, 수아한테 잘해. 알겠지? 네네, 당연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얼마나 호구 새끼로 보였을지 상상이 되지도 않네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에 울컥하고 뭔가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감사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뭐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들은 바보냐? 뭐 그렇게 쉽게 잊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나 임신했대. 7주래. 뭐? 정말? 정말? 결혼하고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그래도 신경이 쓰였거든요. 딱히 피임하지도 않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 혹시 저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집에서도 경사로 여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해. 뭐 먹고 싶니? 아직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손이 귀한 집이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장할 수가 없구나. 갖고 싶은 거 없니? 차차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래. 나중에 차나 한 대 뽑아줘야겠다. 우리 며느리. 아주 이뻐 죽겠다고 물고 빨고 하셨습니다. 다 해줄 기세로 말이죠. 첫 손주니 부모님으로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상관없고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지금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로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임신해 있는 기간에도 저는 뭐든 다 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새벽에도 밖으로 나가서 파는 곳을 다 알아보고 사왔어요. 나 멜론이 먹고 싶어. 나 전에 먹었던 그 유명한 파스타 있잖아. 그게 먹고 싶어. 그냥 처리고 멀리 있고 하는 거 상관없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제가 아내의 앞에 그 음식들을 대령했습니다. 정말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세상의 전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힘들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임신을 한 아내가 더 힘들 걸로 생각했어요. 임산부들은 호르몬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바뀌고 또 몸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는 걸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임신했을 때 서운하게 한 건 정말 평생 간다. 그러니까 서운한 일 없게 네가 최선을 다해. 알겠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듣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내가 서운해할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오죽했으면 아내가 만삭일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당신 같은 남편 또 없는 것 같아.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어. 내 친구들이 진짜 너무 부러워하더라니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냐고. 뭔가 그동안의 제 힘듦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잘해야겠구나. 그리고 아내와 더더욱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내를 꼭 닮은 딸이었어요. 아이고, 집안의 경사다, 경사. 인물은 지 엄마 닮아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이지 엄마를 쏙 빼닮았네. 그래, 아이고 예쁘다 예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딸이 생기면 딸바보가 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두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남자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하은이 보고 싶어서. 아이고, 딸바보 나셨네, 딸바보 나셨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딸바보인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딸바보가 안 돼? 나는 벌써 이 예쁜 게 커서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남자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아이고, 유난이라는 소리 들어 당신. 듣든 말든 나한테는 당신이랑 하은이만 있으면 돼. 아내와 저의 사이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한번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저와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말이죠. 아내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저에게도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같이 날카롭게 굴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때 저의 마음은 딱 오늘만 같아라. 딱 이 정도만 행복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만 하는 나날들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들 같네요.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의미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딸아이의 돌이었거든요. 돌잔치를 요즘 이렇게 크게 하는 집도 또 없을 거야. 우리 하은이 첫 생일인데 제일 좋은 건 다 해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유난하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돌잔치였습니다. 가족들을 다들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깔아놓고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챙겼어요. 우리 딸의 첫 생일, 사람들의 사랑과 축하만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정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게 다들 빌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오랜만이다. 아,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하하. 그래, 요즘은 수아도 안 만나주고 너도 안 만나주고 애가 생기니까 확실히 그 전이랑 다르다야. 앞으로 자주 뵙고 인사드릴게요. 형님 말이 딱 맞았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외출을 자주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고 그 전에 비해서 가족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형님과도 자주 만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오랜만이다. 오빠 왔어? 얼굴 좀 보자고 그렇게 톡을 보내도 답장도 안 주고 말이야. 이제는 진짜 남의 식구 된 게 실감이 되네. 그 말투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딘지 아내에게 공격적이다 라는 느낌도 받았고 말이죠. 둘이 마지막에 좀 싸웠나?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그들이 멀어진 게 반갑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내가 온전히 제 아내라는 생각이 조금 덜 들었거든요. 정말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게 맞나? 나보다 사촌 오빠인 형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를 정말 의지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고 말이죠. 둘이 그렇게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 다리를 잘 놔줬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이 정도로 잘 지낼 줄은 몰랐었는데. 다 형님 덕이죠. 제가 정말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형님은 저를 어딘가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형님도 결혼하고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모양이었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요즘은 사이가 좋지 않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돌잔치 내내 구석에서 술을 마시는 형님을 보면서
어딘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형님, 술을 너무 드시는데? 만류하는 거 아니야? 저 오빠는 남의 집 잔치집에 와서 왜 저런데 정말. 아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말투로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딘가 묘한 쾌감 같은 게 들었던 것도 같네요. 이제는 내가 형님보다 정말 아내와 더 친하고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부질없지만요. 아내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형님에게 가서 뭐라 이야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딘가 다투는 듯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놀란 얼굴 하더니 제 쪽을 한번 바라보더군요. 그러고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서 가보려던 찰나 아내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괜찮다고 오빠 언니랑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그 표정은 정말 심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따로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사방에서 저에게 인사를 해오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한참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형님이 생각이 나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취해서 나가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나 보다. 나중에 전화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취한 형님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택시라도 잡아드릴까요? 제가 다가가서 형님을 부축했습니다. 형님은 굉장히 많이 취한 듯 보였어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굉장히 날카로운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행복하냐? 네? 너 아주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냐고. 네. 행복하죠. 항상 형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물쩡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행복한 게 형님이 어딘가 화가 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전에 아내에게 요즘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자신은 불행한데 남의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걸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너 모르지? 이 등신 같은 새끼야. 갑자기 저를 어딘가 조롱하는 듯한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갑작스러운 그 태도의 변화에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버버거리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더군요. 이제 볼장 다 보고 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새끼가 더 편하고 좋다 이거지? 네? 별 볼 일 없는 새끼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제일 병신 같은 거 소개해 준 건데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이지? 나를 버린다고? 형님,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애써 부정했었던 것 같아요. 저 소리는 다 개소리다. 술에 취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일단은 지금은 택시 잡아드릴 테니까. 야, 내가 고맙다는 인사는 할게.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한쪽 입꼬리를 올려웃으며 비웃는 말투로 그리고 상당히 저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음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던 것 같아요. 내 딸, 1년 동안 잘 키워줘서 고마워. 라고 말이죠. 그런 기분 아시나요? 온몸에 피가 쫙 하고 빠져나가는 기분 말입니다.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여긴 어디고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내 딸 잘 키워라. 나는 간다 이 병신 새끼야. 그렇게 말하며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형님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병신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뚝 서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돌잔치를 어떻게 끝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돌잔치 장소로 돌아가니 손님들은 이미 많이 빠져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아내와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하은이 너무 예쁘다고 다들 난리 난 거 봤지? 나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어. 이게 다 오빠랑 하은이 덕이야.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멍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은이가 형님과도 닮았다고 말이죠. 물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었던 건 그간 두 사람의 행동과 제가 의식하고 있었던 형님과 너무 닮은 하은이의 얼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간은 다 피가 섞였으니 닮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 말이죠. 내가 오늘 형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빠한테? 무슨 이야기? 조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아내의 예쁜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말들이 다 진짜구나. 내가 그동안 애써 부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이었구나. 그 감히 생각하는 것조차 더러워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의심이 맞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하은이가 자기 딸이라고. 자기 딸 1년 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뚝 섰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여보. 왜 표정이 그래? 왜 네 말투가 그래? 왜 그게 다 진짜라고 하냐고?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제 쪽으로 다가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니,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야.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하은이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여보, 나 이거 세상에 밝혀지면 진짜 죽어. 진짜 못 살아. 나 정말 안 돼. 어? 여보, 여보. 아내가 울부짖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귓가에 웅웅거리며 퍼졌어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말이죠.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둘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원래부터 아내와 그 새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이성으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그 새끼가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 관계가 계속 잘 이어지기 위해서는 너도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개해준 사람이 저라고 말이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새끼라며 저를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거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또 함께 이뤄가는 이 가정이 너무 좋고 안정적인 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지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새끼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더군요. 안 만나주면 다 폭로할 거라고 했어. 근데 나는 정말 할 줄을 몰랐거든. 지도 이런 일이 세상에 밝혀지면 얼마나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건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며 아내는 지금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 자식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저와 결혼을 해서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벌어진 일인데 말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내와 행복하게 웃으며 딸아이의 돌잔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던 그때가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날이 확 실감이 되었거든요. 당신은 일단 이 집에서 지내. 내가 나갈 테니까. 여보. 애까지 있는 사람더러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안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모르면 몰랐을까.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제가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나서 본 아내의 얼굴은 그전과 같이 어여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지 아닐지는 차차 생각해보고 일단 우리는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잡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잡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잡을 수 있었겠어요.
본인도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일단은 호텔로 가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에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은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하은이가 누구 딸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아이를 진심으로 어여뻐하고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이인데, 그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렸어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부모님은 절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이 다 합의하기로 했으니 그냥 이제 잊고 살자. 나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부모님은 저에게 다른 것들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딱 봐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유지해야 했어요. 한번 놓아버리면 정말 대책 없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를 쓰고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개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개자식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새끼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얼굴 보고 할 이야기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으니 제 계좌로 5천만 원이나 보내세요. 그때 사줬던 찻값입니다.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끄덕이기만 하더군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이야기할 거냐? 그건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제가 세상에 다 까발릴까봐 어지간히 겁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지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인간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싶어서 속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했던 그들의 비밀은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폭로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연놈들 절대 용서 못해요. 저 말고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더 있잖아요. 바로 그 개자식의 부인 형수님 말입니다. 형수님은 형님을 좋아해서 짝사랑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처럼 자신에게 사귀자고 고백해왔다고요. 그런데 본인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당하는 거였다는 걸, 그 두 연놈의 그 짓거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여자가 있다는 건 애진작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년이라는 건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고 찾아와서 어떡할 거냐고, 왜 말한 거냐고 울고불고 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리고 형수님은 그걸 아시자마자 바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로 장인어른 장모님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딸이 내 남편이랑 놀아놨다고, 그리고 네 손녀가 바로 이 둘의 애라고 말이죠.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럴 만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내 딸이 불륜을 한 것도 믿기지 않은데 그 상대가 사촌 오빠라니. 당연히 온 집안이 다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내 그 개자식의 부모님도 다 알게 되었고 두 집안의 어른들 모두 형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뭐든 다 들어준다고. 근데 제가 그런 게 고픈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떠들었어요. 이 집 아들이 사촌 여동생이랑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지들 계속 만나려고 나랑 다른 남자 하나 이용했다. 그리고 이 연놈들은 돌진한 딸도 있다. 속여서 키우려고 했다라고. 참, 정말 어지간한 맞짱 드라마도 명함도 못 내밀겠죠. 사촌끼리 오랫동안 만나왔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들이 더 의심받지 않고 잘 만나기 위해서 바보같이 착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 남자를 만나 각자 결혼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만나면서 여자는 결국 임신까지의 아이까지 낳았다는,
정말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너무 막장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늘 그렇듯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금방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금방 모든 친인척에게 소문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또 그 계자식의 부모님도 어디로 이사를 하였는지 모르게 조용히 이사였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다 끊겼다고 말이죠. 그때는 저와 아내는 서류 정리는 다 된 상태였거든요.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 제가 다 가져오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 또 그 계자식에게 5천만 원도 다 받은 상태였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질 것만 기대하고 있으실 텐데 혹여나 이 일이 귀에 들어갈까 걱정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직은 모르고 계시지만 언젠가 아시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부디 끝까지 모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자식은 어떻게 지내요? 회사에도 소문나서 그만두고 어디서 술만 푸고 다닌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부모랑도 인연 끊은 것 같고 그 정도는 각오하고 저지른 일이겠죠. 아니면 멍청한 거고. 어쩌겠어요, 업본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겠어요. 다 업보죠. 그리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도 말이죠. 그렇게 형수님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은이의 안부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애는 엄마가 보고 있어.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 아버지는 아직 내 얼굴 보기 힘들어 하시지만. 왜 아니겠어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과 딸이 그렇게 붙어먹은 건데 말이죠. 그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 여동생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고요. 언젠가부터 너무 무서웠어. 당신과의 생활이 너무 행복했거든. 그런데 이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무 무섭더라. 그리고 나이가 1살, 2살 먹을수록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짓을 했는지도 체감이 됐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 알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평생 몰랐으면 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신기하죠. 한번 정이 다 떨어지고 나니 아내가 그렇게 제 눈앞에서 울어도 하나도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내의 눈에선 눈물이 나는 것만 봐도 제 가슴이 미어졌는데 말입니다. 당신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그리고 당신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어디서든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거라는 말도 하고 싶었고. 그냥 나 같은 미친년 잊고 살아. 없었던 것처럼 지우고 그냥 당신 인생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내는 다시 저를 잡고 싶어하는 눈치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테고요. 그래, 나는 악담은 안 할게. 당신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인 건데 그냥 하은이 잘 키우면서 살아. 그리고 적어도 하은이한테는 좋은 엄마이기를 바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저를 잡고 싶어하는 듯 보였지만 잡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한 적도 없고 앞으로 연락할 생각도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겪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실감이 나지 않고 그게 다 내가 겪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히려 그래서 더 견뎌낼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어쩔 때는 남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지라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망고의 진리가 있잖아요. 언젠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내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쓰여서 말입니다. 1년간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제 딸이라고 생각했고 또 사랑했거든요. 정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내는 이미 온 가족이 그 수치스럽고 역겨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가장 큰 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다 쓰고 보니 제가 제 생각보다 더더욱 엄청난 일을 겪었구나 싶어지기는 하네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잘 믿기지도 않으실 거고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이지만 아직 믿기지 않은데요, 뭐. 저는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잘 이겨내서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일이고 그들에게도 가장 큰 복수라 생각하니까 말이죠.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많은 분이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제 인생도 응원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정말로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나이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고 있으니 새삼 제가 지내온 세월들이 새롭게 느껴지는군요. 저 역시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오래전 멀리 간 남편도 떠올려 볼 겸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들어주실 거죠? 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우선 저와 남편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게 되었는데요. 한창 어릴 적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서 친구 마냥 놀이터 마냥 그 주변에서 놀곤 했었어요.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편도 그 바닷가 옆에서 놀던 아이였어요. 저는 남편이 명운이라는 이름에 매번 자주 놀러 나오는 바닷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좋아한단 말은 못하고 늘 그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었어요. 저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햇빛을 너무 쬐면 어질어질하고 팔 쪽에 알레르기가 나곤 했었는데 그런데도 참고 걸어서 남편을 보러 갈 만큼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돌아오는 길 마주친 남편이 매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혀를 차면서 같이 집에 가자 하더군요. 너무 좋아 입이 해벌쭉 벌어졌죠. 하지만 한창 내리쬐는 더위 앞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가는 내내 연신 땀이 나고 앞이 어지럽더군요. 진순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한쪽 머리가 띵하게 울려오는 것이 대답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결국 명훈이는 완전히 제 마음을 뺏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엎혀 얼른. 아니야, 괜찮아 나. 아, 얼른. 그런데 이때 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명훈이 등에 엎여 뭔 정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기겁하시더라고요. 어머, 진순이 왜 그래? 너 괜찮은 거야? 엄마 말로는 이미 제 얼굴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허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실실거리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약을 먹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열렬히 쫓아다녔고 결국 우리는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함께 살고 있던 서방님 두 분은 신혼인 자기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방을 얻어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딸이 없어 늘 딸이 고팠다며 저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당시 몸이 아픈 며느리는 아들 고생시킨다며 흉보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진순아, 많이 아프니? 좀 여기 누워있어 보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밥 차려야죠. 애는 무슨, 아픈 애가 무슨 밥을 차린단 게야.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무릎에 누워보래도 배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 좀 편안해질 거야. 가끔 제가 기력 없어 앉아있고 하면 어머니께선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배를 살살 만져주셨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픈 배도 얼른 낫고 기력도 돋는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얼마나 멋지고 좋게 느껴지던지 남편은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눈 감으면 아직도 이때가 눈가에 어른거려 그리울 정도인데요.
눈을 뜨면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다시피 했던 남편이 있고, 건너방에는 딸마냥 다정스레 잘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나는 그런 집이 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아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몸이 약하니 그래서 애기씨도 잘 안 들어서나 싶어 괜히 절 탓하게 되고 너무 속상하더군요. 딱 그 문제 하나만 충족되면 정말 바랄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허나 제가 풀이 한껏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남편은 그런 제게 다가와 이리 말해주었답니다. 진순아, 괜찮아. 아기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 하잖아. 마음 편히 기다리다 보면 이쁜 아기가 우릴 찾아올 거야. 알았어. 여보, 고마워. 그래, 진순아. 시애미도 그리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기운 빼지 말아라. 알겠지?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었기에 버틸 수 있던 나날들이었죠. 그러나 인생은 어쩜 이렇게 가혹하고 욕심쟁이처럼 없는 사람한테 더 앗아가려 하는 걸까요? 이때 그렇게 아기가 안 들어선다고 탓하고 울기에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날 모든 일이 벌어진 그 밤, 비바람이 치고 전쟁이 난 것처럼 천둥번개가 무섭게 꽝꽝거리던 밤, 아침부터 전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냥 여느 때처럼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며 그럭저럭 남편을 아침에 배웅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끔 일찍 들어올 때가 있고 늦을 때가 있는 남편을 위해 밥도 준비하고 집도 치우고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날씨가 짓궂더군요. 바다에 나간 가족들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늘상 이럴 때 썩 좋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더더욱 뱃일을 하는 게 그렇게 손에 익지 않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척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일머리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 상태로 수년을 보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아리 많지 천둥번개가 무섭게 치고 있었고 바다에 나가는 남자들을 숱하게 봐오신 어머니도 걱정이 좀 되셨는지 같이 나와 계시더군요. 어머니, 그이 괜찮겠죠? 그럼 진순이 너는 안색이 안 좋구나. 들어가 있거라. 여긴 시애미가 있을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들어가래도. 그날도 좀 어지럽고 앞이 핑핑 도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제 안색을 먼저 알아채곤 얼른 들어가라 하셨어요. 여차하면 쓰러질 것 같아 일단은 방에 들어와서 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주 야단스럽게 우리 집에 들이닥치더군요. 여봐요. 큰일 났어. 다들 나와봐요. 이 집 남편이 타고 나간 배가 글쎄. 아무리 꿈이라지만 여간 심상치 않고 기분이 좋지 않는 내용이라서 온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는데 희미하게 정신이 들어 얼굴을 막 비비고 있을 때 아줌마들의 그 소리가 꿈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하고 있는 소리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끔찍하게도 배가 전복되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주머니들을 붙들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게 진순아, 어쩌면 좋니? 아이고, 왜 이 집에 하필 어떻게 이런 일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역시나 같은 말이었고 어머니는 그만 그대로 다리가 꺾여 주저앉고 마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주머니들을 따라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비바람을 뚫어가며 정신없이 미친 듯이 바닷가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이후로 저는 계속 그 바닷가 앞에서 돌아올 배를 기다렸어요. 제발, 여보, 돌아와. 저는 실없는 사람처럼 그 말을 중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허나 아무리 그 바닷가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달력을 수없이 찢어가며 나를 흘려보내도 남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아침에 잠깐 피곤한 얼굴로 나갔던 남편은 그렇게 바다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가버렸는지
정말 황망하고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저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못 나오고 있자 아줌마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내다시피 하여 바닥에 눕혀 죽을 떠먹여 주셨죠. 이젠 보내야 해, 진순아. 보내야 한다니 누굴 말입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허나 그 후 남편을 잃은 저는 유가족이라는 어이없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했으며 어머니와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뭘 삼키지도 못하셨어요. 보다 못한 친정 어머니가 와서 밥을 억지로라도 챙겨주려고 하실 정도로 보통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1년에 몇 번이고 아파서 알아눕는 삐쩍 마른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늘 수줍게 웃어주고 꽃을 따다 귀 옆에 꽂아주던 남편. 육지로 나가서 그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했더라면 더 많은 걸 했었을 그 사람. 어머니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은 바다로 나가서 늘 꾸준히 일을 했던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았고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어머니만 계신 상태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의 짐이 되어 발목을 잡은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롭고 토할 듯한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인 나도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헤아려 보기도 겁날 정도로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닷가 쪽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딸이 나이 30에 애도 없이 과부가 되어버렸다며 가뜩이나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걸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계속 저보고 그만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닷가에 멍청이 나가 앉아 있을 거야. 가슴은 아프지만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않겠어? 몸도 성치 않은데 그러고 있어봤자 다 힘들어지는 거야. 얼른 나와서 너도 좀 있다가 새 시집 갈 생각을 해야지. 엄마, 나는 싫어. 나는 못해. 진순아, 엄마 말 안 들을 테야? 너 그럼 지금 과부로 살겠단 게야? 그 나이에? 차라리 그게 나아. 엄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막상 그 뜻을 따르려니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남편의 죽음을 이미 제 탓이라 생각하고 있던 입장에서 저만 좋다고 제 행복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무척 진지하고 엄숙한 얼굴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진순아, 너나 나나 서로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구나.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힘들지만 우리 이만 정리를 하자꾸나. 이대로 가다간 늙은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어머니, 싫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 줄 아는데요. 저는 싫어요. 어머니도 저보고 이제 네 삶을 생각해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외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게 더 야멸차게 느껴졌고 남편의 모든 기억이 깃들어 있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명우 씨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면 그만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랑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이대로 나가면 저는 못 살아요. 진순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왜 못 살아? 이대로면 내가 널 붙잡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어머닌 어머니대로 저에게 애원하셨어요. 절 친딸처럼 생각하셨으니 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허나 남편과 그대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첫 아들이라서 얼굴을 완전 쏙 빼닮았기 때문에 저는 더 어머니가 애틋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세상에 저렇게 제 팔자를 꼬는 여자가 다 있냐고 저에게 보통 손가락질을 해대는 게 아니었으나
저는 곧 죽어도 그 집에 붙어 있고 싶었어요. 아휴. 어머니는 그런 절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답지 않게 거칠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너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보고 뭐라 수근거리는지 아니? 내가 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니? 그냥 제발 좀 나가라. 사람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가 나가야 나도 산다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안 나가면 내가 짐 싸서 내칠 테니. 저는 졸지에 어머니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날따라 펄펄 뛰며 화만 내시는데 저는 도저히 어머니 말에 반기를 둘 수가 없었어요. 입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자 어머니는 나서서 제 짐까지 싸셨고 전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면서도 어머니 모습이 너무 밟혀 뒤를 돌아봤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매몰차게 나오시기로 작정을 했는지 절 배웅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허나 저는 알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쯤 눈물로 마음으로 저를 배웅하고 있으리라는 걸. 절 위해 일부러 그리 화를 내셨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겨우 나서 친정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그래, 진순아,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는 절 안고 엉엉 아이처럼 우셨고 저 때문에 집안 온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저 없을 때 시어머니를 찾아가 언제까지 애를 붙들고 있을 거냐며 내보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내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저는 그걸 알 리 없었기에 그저 친정에서 쥐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어요. 아무래도 처음엔 그 바닷가를 떠나 새로운 곳에 오니 남편에 대한 슬픔도 어머니 생각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가끔 우리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동요매었습니다. 허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에 온 지 1년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동네 아줌마가 저희 엄마를 찾아오더니 혼자 사는 총각이 있는데 나이는 좀 많지만 직업도 교사이고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럼 우리 진순이 짝으로 딱이네. 진순아! 진순아! 어머니는 제 방문을 열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얘기를 전달하셨어요. 이제 너도 시집 갈 때 되지 않았니? 1년이면 긴 시간이란다. 새 출발해야지. 아이도 낳고, 응? 어머니는 계속 살살 절 달래려 하셨고 저는 당연히 망설여졌지만 이미 엄마는 절 대신에 그 남자와 약속까지 성사시킨 후였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교사라는 그 남자가 먼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순 씨라고 하셨죠? 예쁘게 생기셨네요. 아, 네. 처음엔 별 대화가 아닌 대화를 나누며 이어갔어요. 교사라는 남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사람도 우직해 보였고 살아온 걸 들어보니 나름대로 책임감도 강해 보였어요. 거기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거에 약간의 미안함도 있는지 멋쩍은 얼굴로 제 나이가 많아서 진순 씨 짝으로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선 사람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선자리가 끝나갈 때쯤엔 역시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진순 씨, 우리 한 번 더 만날까요?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영화요? 당시 영화는 지금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낯설었어요. 허나 남자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며 저와 영화 구경을 꼭 하고 싶다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얼떨결에 다음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집안에선 그 소식을 듣자 난리가 났어요.
엄만 특히 얼굴에 세상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너무도 기뻐하셨고요. 그래,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사람은 어떻드나? 뭐, 괜찮았어요. 괜찮드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진순이 이제 곧 시집 가겠네. 아휴, 내 가슴에 한이 다 풀린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진순이를 살리시네요. 엄마가 날뛰자 덩달아 집안 식구들도 마치 결혼이라도 할 때 좋아했고, 저는 떠밀려 계속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저는 딱히 좋다는 건 없었어요. 그저 만나야 하니까, 집안에서 결혼을 하라 하니까 그게 그 남자를 만나는 이유였어요. 허나 그이도 그걸 알았던 건지 어느 날은 제게 묻더라고요. 진순 씨, 저 혹시 뭐 하나 물어도 됩니까? 절 좋아하시긴 하는 겁니까? 만나는 관계에서 하기엔 얼떨떨한 질문이었지만 그땐 저도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그랬기에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이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남자는 퍽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요. 그래도 남자는 몇 번 만나면 정이 들 거라며 계속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길을 걷던 와중에도 집 앞에도 불쑥불쑥 나타나 저를 놀래켰어요. 그러면서 진순 씨, 자주 보면 정드는 거래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곤 쑥스러운 얼굴로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난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양가 집안에선 서둘러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순아, 엄마가 보기엔 그 남자 사람도 순박해 보이고 참 성실해 보이더라. 엄마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알아. 이젠 너도 마음 잡았으니 갈 때 되지 않았니? 얼른 날 잡자. 엄마는 날마다 저를 구스리러 들었고 집안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새 제 혼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되었고 집안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아픈 날이었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약을 전해준다며 저를 공원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는데 제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진순 씨, 저랑 살아주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 때문이었죠. 바로 제 남편이요. 험한 바다를 가르고 나가 그대로 삼켜져 버린 남편.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맴돌아 입안이 진흙으로 막힌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반응을 예상했는지 당황하지 않고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남편 아직 못 잊으신 거 압니다. 제가 잊게 해드릴게요. 이 남자는 반년 동안 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끈질기도록 저를 따라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군요. 그리고 저도 이젠 정말 새 삶을 살아야겠단,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과 함께 식장을 잡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그렇게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일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도 보고 싶더군요. 결혼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못 볼 터인데 그 전에라도 한번 꼭 보고 소식이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 않고 기차표를 끊어 바닷가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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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보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기력 없이 누워 피를 토하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망한 정신에 급하게 119를 불렀고 어머니를 따라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어머니를 살릴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해 계신 상태였어요. 거기다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데 이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얼마나 이 슬픔을 혼자 감내하고 계셨던 건지, 홀로 이 쓸쓸한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떠올리니 더 죄책감이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정신이 깨어 저를 발견한 어머니 말은 그만 목을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너, 이게 꿈이냐? 너, 우리 며느리 맞냐? 우리 진순이 맞아? 네, 저 맞아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진순이 맞구나. 진순아. 저를 여전히 다정하게 며느리라 부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그간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어머니 곁에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친정에서 걱정한다고 서둘러 가라 했지만 전 그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떻게든 어머님 곁에 머물며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자 저희 엄마가 결혼이 엎어질까 걱정이 되셨는지 어딘지 바락바락 해묻게 되셨고 제가 주소를 알려주자 엄마 대신 결혼할 그이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진순 씨. 상호 씨. 이분이 진순 씨의 시어머니 되셨던 분이세요? 고우시네요. 그이는 당황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천천히 제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어머님. 결혼할 남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놀라는 기색이셨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축하한다고 우리 진순이 잘 부탁한다며 그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이도 그렇게 시어머니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저에게 잠시 커피를 한잔하자며 병원 밖으로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이가 먼저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순 씨? 저는 여기 있을래요. 미안해요, 상우 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 우리 둘 사이에 잠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이는 잠시 벽을 보더니 덤덤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진순 씨에게 진심이면 진순 씨도 언젠가 나한테 마음을 내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있나 봐요. 내 욕심이 너무 깊었나 봐요. 진순 씨, 아까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잘해드리세요. 전 이만 갈게요. 그게 바로 그이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직전까지 갔던 결혼을 깨졌고 친정에선 역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진순이 너 제정신이야? 당장 들어와. 왜 네가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 옆에부터 병간호를 하는 게야. 얼른 들어오라고. 엄마는 저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 해요. 골칫덩어리 딸이 과부를 자처하더니 이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니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속이 썩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에게 자식으로서 죄송스러워요. 허나 저는 당시 이미 마음이 굳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 역시 반대할 게 분명했지만 저는 어머니 옆자리가 제 자리라 여겼어요. 시어머니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를 집에 바래다 주고 정성스레 밥까지 차려드린 후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할 네가 왜 내 옆에 있겠단 거야. 어머니, 저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랑 그냥 살래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러면 하늘로 간 아들이 날 꾸짖을 거다. 이건 날 위한 길이 아니다. 저에게 화도 내시고 달래기도 하며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어요. 어떤 날은 내쫓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집안으로 기어들어와 집안일을 했고 결국 저에게 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셨죠. 진순아, 그럼 약속해라. 좋은 남자가 있으면 가기로.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기로.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와 그런 작은 약속을 하나 하고선 그렇게 천천히 다시 일상 속으로 힘겹게 걸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문제는 생계였어요. 생활을 책임졌던 남편도 없고 이제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도 하고 친정에도 도움을 구해서 살 길을 조금씩 마련해 나가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제 흉을 보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대단하다며 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러다 평소 절 기특하게 여기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진순아, 너 앞으로 네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면 장사를 차라리 해보는 게 어떻겠니? 생선이요? 응, 시장에서 생선이라도 팔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니? 아주머니 말을 들으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낮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생선을 팔고 난 후엔 어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본래 아주 조그만 식당을 하셨고 뱃일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는 작은 곳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오후쯤까지 생선을 팔고 오후에는 어머니 식당에 가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살 국리라고 앞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선지 보통 독해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던지 매번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그렇게 정성스레 싸주셨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시라 보통 손맛이 좋은 게 아니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양껏 채워주시고 새밥을 뜨끈하게 해서 늘 싸주시곤 했어요. 시장에선 생선을 한껏 팔고 어머니 식당으로 넘어가면 또 제가 먹을 밥을 챙겨두셨다가 다시 한 상 차려주시곤 했고요. 진순이 왔니? 오늘도 시장에서 고생 많았다. 얼른 뜨끈한 밥 한 끼 하렴. 늘 눈가에 주름이 슬며시 지면서 천천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은연중에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둘 중 누구 하나라도 터뜨렸다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이미 어머니 곁에 제가 그리고 제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서로의 앞에서만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마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저에게 대해주는 모습들로 저는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고 모셔야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내보낼 생각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결국 완전히 꺾이셨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의지하게 되셨어요. 당시 제가 생선을 팔고 있을 때 옆 가게에 일하는 김 씨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대략 아마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 정도 위였고 매번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꽤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제가 남편과 사별한 여자라는 것을 어디서 듣고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진순아, 그 총각 나이면 그래도 흉은 아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왔다던데 그 사촌도 그렇고 총각네 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장가를 못 갔다네. 가게도 몇 개씩 갖고 있다더라. 그런 사람이 네게 호감을 보이다니 이게 보통 기회겠니? 어머니, 김씨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진순아, 너도 좀 지나면 마흔이 될 텐데 그때는 더 이상 남자가 없을 거야. 아니 네 홀몸도 힘든데 나 같은 노인네 데리고 네 인생에 재밌을 게 뭐냐. 그만 고집 부리고 김씨 좀 만나거라.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되니 저도 결심한 바를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저 어지간한 결심으로 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에요. 명훈 씨가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명훈 씨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평생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제게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어머니와 사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편히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제 마음이 전해졌던 건지 어머니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도대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좋다는 혼처도 다 놓쳐버리고 죽을 때까지 부모 속을 썩여야 시원하겠냐고 야단이셨어요. 그것도 어느 시기까지였지. 제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이후에 어머니 몸이 불편해지면서 제가 식당을 이어받게 되었고 밥벌이도 그럭저럭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가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굳이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아직도 본인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며 억지로 우겨서 대신 일하러 가셨어요. 그것도 어머니 연세가 90이 다 되시니 그때가 돼서는 그리 하실 수 없었지만요. 어머니는 참 많은 것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식당을 할 때에도 음식들 손질하는 법이나 어머님만의 요리 방식, 가게를 꾸려나가는 방법들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적어주시고요. 그 덕에 가게를 꾸려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의 추억도 많았는데요. 제가 운전을 배워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좀 먼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애처럼 웃으시면서 네 덕에 편하게 장도 보고 구경도 한다고 좋아하셨어요. 바람 참 좋다, 진순아. 그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 그리 뻗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알겠다, 알겠어.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가 웃으시면 마치 남편이 웃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게 꼭 제 상처에 일시적으로 약을 발라주는 듯 느껴지곤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보고 미련한 여자라고 수군대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산다는 건 제각기 스스로 손으로 끌어모은 것들로 사는 게 아닐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날들을 수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 홀로 보내던 때 몇 배로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다소 인생이 힘든 시기도 넘기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자식이라면 누구나 한번 부모를 보내야 하지만 평소 엄마 가슴에 대못을 많이 박은 자식이라 그런지 슬픔이 다른 자식들보다 몇 배로 더 컸어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 있는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허나 시어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오셔서 제 마음을 참 많이 다독거려 주셨어요. 진순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게다. 네 어머니가 일전에 날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 진순이 네가 자신에게 가장 어여쁜 자식이라 하더라. 넌 그런 자식이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더 목이 메인 듯 울었고 그 후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겨우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죄책감에 평생을 몸부리치며 살았을 겁니다. 당시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보통 연세가 아닌데다 저도 나이가 좀 많은 게 아니었으니 똑같이 나이 먹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육체적으로 참 고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보내는 요양원에는 제가 너무 구식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건 못하겠더군요. 저는 이후 어떻게 보내게 될지 몰라도 어머니는 이 집에서 쭉 계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서방님들이 오셔서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절하고 그저 어머니와 그렇게 쭉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몇 년을 더 보내시고 주무시는 건지 가신 건지도 모를 정도로 숨이 얕게 흔들리던 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과 본인의 남편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처럼 오래도록 제 곁에 있던 한 생명이 움직임이 있던 생명체가 종족을 감추게 된 것이라서 그리도 구멍이 컸던 것일까요? 이제서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너무나 커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울지는 않았는데 그만 넋을 놓고 오열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허했는지 이제 정말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결핍과 공백이 크게 느껴져서 새삼스럽게 빈자리가 두렵고 걱정스레 느껴졌어요. 그나마 당시 조카들이 이모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며 근처로 오라고 해주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러지도 못하겠더군요. 이 집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물을 옮겨버린 물고기들 마냥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숨을 못 쉴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차에 서방님들이 오셨고 일단 정신을 차려야겠기에 얼른 재산 정리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모아두신 통장도 전부 드리면서 유품을 함께 처분하고 있었는데 대뜸 서방님들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형수님, 어머니 통장에 있는 이 8천만 원과 보험료 5천만 원도 모두 형수님께 드리기로 저희는 얘기를 끝냈어요. 이건 형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동안 마땅히 감사의 표현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걸 저희에게 주시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네? 본인들의 형이었던 제 남편과 비슷한 성품이라 늘상 말씀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리고 이 집 너무 낡아서 이제 형수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이것저것 다 고치고 손보고 잡아가며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계실 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여윳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 너무 늦었어요. 이 집 허물고 새로 집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지만 어머니와는 수십 년 넘게 살아왔던 이 집. 그냥 제 피부와 같이 그대로 한 몸이 되어버린 집이지만 그간 살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여자 둘이 살면서 한계가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드니 몸도 성치 않고 갈수록 나 혼자서 이제 어찌할까 싶은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두 서방님들께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지금은 공사가 들어가 있고 저는 언니들이 얼마간 와 있으라고 해서 번갈아가며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내 자매들이니 편히 대접받으며 살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남편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남편과 어머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고 아파하지는 않으면서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날 낳아주신 엄마, 두 명의 어머니 모두 하늘에서 평안히 쉬세요. 제가 찾아뵐 때까지 그저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셔야 합니다.